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공부학번 강석영입니다. 선생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못다한 연구는 또 미국 가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감정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선생님과 어떤 그 오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얘기는 못 나눴지만 저의 20대 초반을 선생님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영광이었고, 나머지 인사는 또 보스턴 수산시장에서 랍스터를 먹으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또 그런 낭만을 가지고 또 저희는 또 열정을 가지고 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건강하셨습니다. 되게 정 선생님은 충무 칼국수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하나 없이 먹었던 그 충무 칼국수에서 선생님의 정도 느끼고, 뭐랄까요, 선생님과 사람 냄새 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정이 생겼고, 그래서 뭐니 해도 진짜 밥상머리에서 정을 나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재민이고요. 저 인식론도 듣고 언어 철학도 듣고 심지어 철근도 쌤 수업 들었는데 정말 저한테 행운인 것 같아요. 대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었던 게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저한테 정말 귀감이 많이 되신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을 목표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 선생님은 스승이세요. 스승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셨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국가일사 황성호입니다. 질문 얘기했는데. 정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그 사제동행 세미나 이후로 강의를 제대로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 철학을 제가 청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번에 게을러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대로 못 들은 점이 아쉽고, 이번에 하는 이 3시간짜리 특강 이거 제대로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의 오실 때는 꼭 듣고 싶어요. 나에게 정 선생님. 제가 사제동행 세미나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유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지 상대방과 나와 둘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게 질문하는 부분이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1학번 박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1학번 배은정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들은 전공 강의가 정성원 선생님의 철근이었는데요. 그 수업이 지금 한 학기였지만 그걸 통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수님의 언어 철학 이번에 교수님 언어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많이 어렵긴 해도 지금 돌아보니까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철학과 1성학번 홍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1성학번 전혜빈입니다. 이제 가신다니 정말 수업 많이 못 듣고 헤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저도 교수님 수업을 사제동행 세미나. 사제동행만밖에 못 들었는데 원래 다른 수업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듣기에는 너무
수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시게 되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양 선생님처럼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턴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상신대에서 피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악과 10학번 이민열입니다. 많이 아시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선생님 볼 때 상상 속에 나오는 교수님이 딱 등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기보다는요 어려웠어요. 되게. 이분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고 이분한테 수업 시간에 이분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서 인정받고 이게 팟캐스터이다 이말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서 1학년 때를 되게 선생님 바라기로 살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2학년 되고 군대 가고 이러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좋은 학생이 못 돼도 좋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좋은 제자는 못 돼도 되게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 마음을 뭐 표현해가지고 편지로 써주시니까 선생님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갔을 때 선생님하고 찾아뵌 적이 있는데 대까지 책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다 사주셔가지고 저한테 덕담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제 20대 두 가지 축에 있는 저 20대를 전환시키려고 선생님은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이시고 제 첫 교수님이시고 너무 바보였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보스턴으로 찾아가서 선생님 주고 민폐를 끼칠 생각이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많이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딱 들어오면서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참가는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가 따뜻한 것은 어린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낭만적이라는 이 수식어가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혹시 몰라서 제가 아니 간단하게 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무슨 축하냐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수로서 또 학장이 되시고 수십 년에 걸쳐 인생을 공적 수행하시고 일선에서 놀라셨으면 축하의 말씀입니다. 인품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이시고 또 인식론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대강이시고 그래서 나가신다면서 걱정이다 하는 이 교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크다고 우리 교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의 교정을 떠났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동국을 살아가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은 따뜻한 낭만주의 철학자 정성호 선생님의 강화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지었으니까 좀 더 여행도 다니시고 또 하지 못하셨던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마이크 안 들으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이번에 그 정년 퇴임하시는 영문과의 김한 선생님께서도 월요일날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오셨는데 너무 심사 중에 오셨다고, 김한 선생님 계시네요. 또, 그럼 우리 김한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나오세요. 제가 맡아드릴까요? 선지자로 와서. 참고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셨어요. 셰익스피어
하시는데. 네, 김동호 선생님은 저의 졸업 동기입니다. 예, 제가 사랑합니다. 마지막 멘트에 우리 정성 선생님이 일주하는 거 보셨죠? 또 이런 거에 우리 정수영 선생님도 오셨는데, 또 노무진 때문에 가셨군요. 또 입사 동기 우리 황원선 선생님, 명문가에. 내가 마이크 잡으면 알아야 되나? 네.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전성호 선생님께서 표현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뭔가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저와 같이 이제 동국대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이 저하고 같은 연주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야가, 철학이고, 우리 동국대 문과력의 문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위축을 하고 있지만, 그 문사들 중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문학은 좀 시청말로 날라리 학문이니까 그냥 철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술 마시고 공주르고 하면 되지만, 사학도 적당히 열심히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은 사례만 찾으면은 로또가 되는 거고 그런 정도지만, 그냥 철학이라는 것은 그 문사설 중에서도 가장 문사철 인문학의 결론을 짓는 철학을. 저희 아들도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수시로 많이 정성호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정성호 선생님이 굉장히 낭만적이시지 않으시고 굉장히 철학은 머리가 나쁘면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아주 훌륭하신 동국대 철학가의 전통에서도 아주 노른자를 찾아주신 가장 어려운, 특히 브라운 대학에서 어려우신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연구자시고 평론가시고 그런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시집을 보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좀 보고 있는데 웬 처음부터 노자 얘기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혹시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또 우리 철학가 따로 한번 또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단 약속은 무시하기 잘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꼭 약속 지켜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 대장이 주관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고별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61대 철학과 학생회장 이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선생님의 사회를, 고별 강연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별 강연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스카이블루, 하늘색으로 같이 맞추고 드렸습니다. 입고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수는 여는 말, 양력 속에 그리고 선생님의 강연,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의 선생님과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께 하시는 선정 공연, 그리고 선물 증정 및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력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지냈고요. 그리고
세무 연구 분야로는 분석철학, 심리철학, 인식론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수로 선생님의 강연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님들, 교수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과생들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행사 있을 거라고 기대가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학생들이 낭만적이라고 붙였는데 이 낭만적이라는 말이 좀 오래된 말이죠. 사실 그런데 학생들이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제 삶의 철학은 독일 낭만주의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이 괴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를 잘못 보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이게 둘강인데 둘강이 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마 동국대 천문학과 교수분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강연이 아니고 저는 수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의로.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난 21년 동안에 수업 교재를 전적으로 한글로 쓴 거는 한글로 사용하는 수업이 처음이에요. 한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이 제가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쉽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여러 수업처럼 저는 수업 시간에 친구 받기를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질문을 제가 좋아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감정 완전히 이걸 했을지 몰라도 내가 여기 하고 있는 말이 명확하지 않고 무슨 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게 질문하고 또 의심스럽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고 잘못됐으니까 저 선생님을 좀 받아줘야 되겠다 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설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고 좀 토론하면서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대장과 지침. 지난 21일의 보고와 감사. 학부 재학생들이 본인의 정년 퇴임 평가를 원한다고 학과장 윤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서울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만한 높은 학문적 어떤 일들이 없고 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과 행정을 책임으로 충실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바라는 것이 단순히 인사명만이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그들의 세상으로 무엇을 해왔는가를 말해달라는 요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동국대학교 천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난 21년간 해온 연구와 교육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상 기출 문제. 저는 1993년 보고에 임용된 이후 중국 대상 지침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상 지침 옵젝트 레퍼런스는 대상에 대한 지침, 레퍼런스는 옵젝트의 줄임표입니다. 제가 대상 지침을 일생의 인천학교 광고의 주제로 삼는 것은 사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대상 지침 없이 대상 인식 혹은 지식은 없습니다. 즉,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지 않고서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식 혹은 지식의 전통적인 정의는 여러분이 인식된 속에서 잘 들어가시다시피 1950
지식은 진리와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종류의 인식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식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제가 개입하는 대상지층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라고 믿으면 당신은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명제를 내게 추구해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사패의 후회성을 지칭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이순신 장군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칭하고 나서 그에게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속성을 기소시킵니다. 이렇게 인식적 믿음은 대상지층을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인식적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인식적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지식 혹은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인식 혹은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과정으로 대상지층을 연구한 이유는 인식이 철학의 출발이고 인식을 통한 진리의 획득이 그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다루는 중심 과제는 존재, 인식, 윤리, 논리 넷이지만 그 중에서 인식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존재인가? 선악의 근거는 무엇인가? 원리적 추리의 법칙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는 결국 그것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이 철학의 그런 근본적인 주제임을 우리는 데카르트가 근대 세계의 문을 열면서 잘 표현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그의 선언은 철학의 이런 정신을 단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동서양 철학의 출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이 진리를 알면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플라톤의 대학에 나타난 소크라테스가 언제나 가능한 생명의 올바른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나올 수 있습니다. 고대 중부의 공자는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추구도 좋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 자는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공자의 한탄 역시 인식이 철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불교자에게 우리 대학의 중심에 8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도는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상지층을 탐구하는 이런 철학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참되게 인식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참되게 인식하고 또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참되게 인식하여 그러한 내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지를 알고자 하는 철학의 목표와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지층 없이 대상인식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대상지층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상지층의 문제가 철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20세기 이후이고 또 최근의 언어체와 심리철학 그리고 현대적 미술문의 발전이 대상지층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립한 까닭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상지층의 문제를 저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게 된 데는 서성신 미국 브라운 대학의 로버트 치정 교수님과 하버드 대학의 드레벨 교수님을 가르치는 행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두 돌아가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뜻끝이 질문받을게요. 둘째, 대상지층 없이 마음 혹은 신체 상태는 없습니다. 신체 상태는 내다는 크게 사고와 의식으로는 않습니다. 사고는 어떤 프로세스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한가지 신체 상태인 반면에 의식은 어느 밖에 구하기 힘들고
타인과 공존할 수 없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와 의식은 대상 지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있습니다. 먼저 사고의 경우를 상대해 봅시다. 사고는 크게 믿음, 욕망, 애정의 세 종류로 나뉩니다. 믿음은 인식적 사고의 형태로서 신뢰 행적을 구성합니다. 욕망은 의지적 사고의 형태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達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애정은 정서적 사고의 형태로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의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욕망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욕망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대상으로 지칭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 지칭은 사고의 본질입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향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대상 지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 지칭이 없으면 사고 의식이 없고 사고 의식이 없으면 마음 혹은 심적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상 지칭을 통해서 심적 속성 혹은 상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이유는 심신이원론을 견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신이원론은 몸 두뇌와 더불어 마음 심적 상태도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정신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정신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나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굉장히 정치학적으로 유난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갈릴레오 이후 서양에서 발전한 전체물리학, 미제물리학, 진화생물학, 유래과 생적생리학은 데카르트식의 실체 이원론을 일종의 신화로 유축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마음은 두뇌라는 등식을 갖고 매우 상징적과이나 철학을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리적 세계관을 가진 논리식적 문제를 물리주의적 세계관에 마냥 정신적인 혹은 시적인 것은 모두 물리적인 것으로 가는데 극단적으로 공세의 영역으로서 예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혹은 심적 상태는 근본적으로 두뇌 혹은 심적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적 상태로 대단히 심적 상태의 본질로 가치를 받고 있지만 그가로 물리주의가로서 심신이론을 인간 정신의 존재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주의로부터 심신이론을 전파하려는 사건들은 제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프란츠 브렌타너입니다. 브렌타너는 일찍이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심적 현상의 특성으로 지향성, 인테리전트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태 혹은 현상에는 지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그 정보 처리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에게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브렌타너의 이런 생각을 따라서 제가 탐구의 주제로 삼아온 대상지침을 지향성과 공멸시하고 제 스승님 시점의 입장에 따라서 지향성에 대한 심리철학적 접근에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명하고 여성적인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과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대상지침의 문제를 지향성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상지침의 문제를 심리철학적 접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연구시가 발전한 심리철학, 철학적 물리학, 인공지능, 인지심리나 문화생물학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평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상지침의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인지적 그리고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탐구해야 한다는 대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저희 제자들이 없으면 저희 이번에 그런 파트를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철학을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주고 그것으로 지향을 하는 것도 세계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다른 확장해가는 것을 제가 보기에 제가 그리고 있는 철학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약간 시너지 약간 인식이 따라서 그 대상 기침에 대한 이걸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대상 기침을 또 하나는 제가 그 진실위원회를 지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현재 살았거든요. 진실위원회 쪽에 선입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실체로서 아주 책상인 것이 실체를 하고 공장하는 것을 한마디를 주는 그리고 마음이 어떤 행동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연기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같은 법칙이 코로나 신경하는 영화생이나 분해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거 분해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사를 생각해도 분해 현상이고 인류의 앞으로 사람들이 덜 바뀌거든요. 훨씬 더 포함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수업하다가 제가 없으면 인류가 무엇이냐 그러더니 수학을 문제 붙이고 해가지고 또 마음도 없으면 오도랑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나와 있는 그 인류마을의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도 해가지고 초링 테스트 이 패스했다고 많이 샀는데 그 사실은 그 신문에 나온 사건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한 말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조심스럽다. 혹은 켜려봤다 하면 자 학부학생들한테는 이제 대학생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없어요? 조금 신경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문제에 질문이 없다는 것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박수를 치지 않는 것 같다. 기억하죠? 대학원 학생들 다 누구는 좋아요. 질문 없어요? 내가 한 게 핵심이죠. 하나도 듣고 하나도 듣는 게 없고 그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확인하고 그거 할까요? 아니면 그럼 물론 지향성은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향성을 가는 조건은 어떠냐면 일단은 유기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향성은 결국 진화의 산물이다. 내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기체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펙션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놓은 것이 지향성이다. 그래서 로봇을 아무리 전자하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이 인간이 지향성을 만들 수는 있고 우리는 지향성은 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지향성을 구현해 줄 수 없고 예를 들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아니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로봇가 진화의 역사를 써줍니다. 역사를 써줍니다. 지금 봐요. 이 시계가 지금 4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자, 시계가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계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계에다가 지향성을 부여하죠. 로봇에게도 지금 생각하는 사고 인공지능 하는데 그러다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향성은 이게 쉬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 함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 우리 인간이 우리 두뇌가 진화의 기나긴 수백만 년의 역사의 산물인 것이 그래서 거기에 지향성이 생겨나는 거죠. 다른 질문. 네, 강사님. 대상 특징 없이 인식과 지식이 확산했으니까. 그렇지. 대상 특징이 지향성을 나타납니다. 좋은 질문. 대상 지칭은 지향성을 통해서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죠. 대상 지칭 안에. 지향성이 없다면 지향성이 없다면 그렇지. 로봇은 지향성을 가지고 인식이나 지식이 물론. 근데 불구하고 이제 요새 개발된 AI의 프로그래밍을 카톡을 치는데 계속 쳐가요. 그렇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탁구는 제대로 칠 수 있구나를 배워간다. 그렇지.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그거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나 심리적인 걸 부여를 하지 지금 이야기하겠죠. 부여할 뿐이지. 네, 부여할 뿐이다. 그다음 크게 이야기해서 지혜를 들리고 아니 진화의 역사가 어디 때문에 좋은 질문입니다. 네, 바이오 컴퓨터들이 세포 가지고 나도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진화의 그 과정에서 이 개별체, 개체로서의 자기 생존, 자기 종류를 보존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들어가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세포 이렇게 종합분해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향성이 진정한 지향성이 생각하잖아. 또 다른 사람. 오케이. 야, 뭐 얼마야? 그래. 아까 사실은 정우 선배랑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지향성이 진화 역사를 밟음으로써 유기체에 적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화의 역사 역시 물리적인 발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환경과 결합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유전이 의한 것들, 유전자라는 물리적인 그 근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온 것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신이온론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신신이온론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것과 신적인 것들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의 특성으로서의 진화성이 유기체적인 성질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근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치가 아니라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면 되는 일인다라고 생각하게 됐었고요. 꼭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지향성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정리하실 때 이것이 지향성이어야 되는 지향성이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추적을 해서 지향성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아니라 발생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그걸 지향성이 그렇지.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이 물질로부터 나는 파생적인 소속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냐면 물질 없으면 정신 없고 물질 없으면 생명 없고 생명 없으면 정신 없어. 그게 내 기호도 그거 다른 사람 하나 여기 하나만 해. 하나만 해. 우선 컴퓨터의 역사에서는 진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생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진화론적인 얘기를 약간 곁들이면 인간의 그 품종 개량이라는 것이 그 일종의 자연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것인데 그렇다면 컴퓨터 공학자들의 그러한 기술 발전이 그러한 진화의 요소를 대체하여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 로봇은 자기 서바이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어. 자기 생존, 개체 생존, 종의 생존에 대한 의식이 없다. 내가 저 읽어도 질문 받았거든요. 이 질문이 조금 겹치는 면이 있어서 읽어요. 그럼 개요징을 받다가는 오늘 또 못 내. 자, 또, 제가 재상지칙을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삼은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의 몇 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위협하는 이론으로부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좀. 첫째, 실제로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물들이 우리가 인식되는 모습 그대로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제 뒤에 있는 칠판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각형으로 흰색이네요. 그런데 이 지극히 옳고 당연한 생각에 심각한 고민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카드를 산재 버클리가 천주의 한 사람인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관념밖에 없고 따라서 관념밖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론을 관념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관념의 틀에 갇혀서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념이나 현상밖에 없고 우리가 인식하는 모습 그대로 사물들이 외부 세계에 실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관념론은 우리로 하여금 소박한 실제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 이 이론은 인식적 회의론의 경향을 그 속에 담고 있으면서 세주 교수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 중심주의적 오만에 빠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로서 지어주세요. 이거는 써가 말고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죄송합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전자에 가다는 인식적 이론의 핵심적 논리는 언제나 관념과 실제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가 차이하고 있고 부자에 가다가 실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이라는 것인데 인간중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쥐나 돌고래가 들으면 매우 서운할 것이고 우주인이 지구에 오면 관념들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대상지침을 연구한 중요한 기준 하나는 관념론의 도전으로부터 실제로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상지침의 문제가 20세기에 들어서 일당의 철학자의 관심을 끄게 된 것은 버클리 칸트 해결을 거쳐 서양 철학의 현대적 산조가 된 관념론에 대항하는 철학자들을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제론자로 부르는데 그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 실제한 사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대상 지칭의 가능성을 밝혀 관념론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상 지칭이 가능하면 관념론을 무너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실제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상 지칭을 경고한 이유는 실제론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상 지칭의 가능성을 밝히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합니다. 여러분들 관념론요 엄청나게 강력한 일입니다. 관념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거의 아닐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은 관념론의 시대에 사실 따지고 이 건강한 길을 나와 동행해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론은 우리의 인식이 감각적이라고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론을 분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장점은 무엇보다 그 이름이 멋지다는 것인데 멋지다 이성성 래셔널리즘 그냥 한민영사고 말이야. 이성론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이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이성이 예서로 완성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것에 준한 인식은 신뢰할 수 없고 이성에 따라서 사고하고 이성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서른적 감정이나 명제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성론이 양분생기 때문에 제가 그번에 고생하는 거 아시겠죠? 제 적수도 속에 제가 아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톤 열심과 기독교적 총원의 근대적 개성과 견능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거나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는 철학자들이 주로 이성에 의지하여 인간의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사실 인간의 그들이 말하는 건 이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서론적 권리가 있어서 우리의 감각적 인식을 관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성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경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한 분야는 과학인데 과학은 관찰하고 실험하는 경험적 방법에 의존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수렵과 채집 시대부터 산속에서 호랑이처럼 보이고 호랑이까지 표현하는 그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먹겠죠? 도망 안 가면 우리 학생들이 차기 소리나 처음을 마실 때 그들이 마시는 것이 소주의 관념이 아니라 소주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관념을 마셔봐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념을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 혹은 감각적 지식은 대상지성의 가장 원천의 형태입니다. 감각적 지식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물리적인 것을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이 대상으로 지칭하는 행위입니다. 감각적 지각에 의한 경험을 이성론으로부터 지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감각적 지각이 어떻게 감각적 대상으로 지칭하는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경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상 지침을 강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는 서양사를 오랫동안 중심된 관리를 하는 진리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학문론, 경문론, 그리고 가창학문, 그리고 실험문입니다. 대학문은 어떤 명제가 사는 것은 그것이 사실밖에 하기 때문이고 전학문은 어떤 명제가 사는 것은 그것이 다른 명제들과 정확하기 때문이고 실험문은 어떤 명제가 사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진리 대학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명제가 찾는 이유는 그 명제가 그 명제에 대한 사태가 제 마음 앞 세계 속에 사실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방에 앉아있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방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삼척 동자도 알만한데 머리 조작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리 대학은 대상 지칭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견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순신론의 해결에서 잘못했다는 명제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 명제가 사는 것은 그 명제가 지칭하는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와 그 사실이 대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당신이 이승민 장군을 한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노량진에서 전사했다는 속성을 기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승민 장군에게 예화되고 실현되는 당신이 있는 이승민 장군을 노량진에서 그런 문제를 찾는 이렇게 대상 지칭은 진리 대응문을 설명하고 변경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입니다. 이외의 경우들 외에도 대상 지칭은 인식적 전망에서 기초들이 법률원에서 지침적 언론, 합리성, 깨달음, 그리고 자연주의적 윤리론에 적을 수 있는데 도움을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잠깐 잡고 다른 사람 없어요? 조심스러워요? 내가 지금 보는 줄 알고 밀었는데 양조세 사회세를 저 사실은 사실 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 것은 사실은 관념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관념론이에요. 관념론은 사실은 도토리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그리스에 개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쿠스 엔드리스라는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현상이고 현상이 우리가 따로 우리는 실제하고 그래서 일치한다고 할 방법이 없다. 이거 개요론의 인식적 개요론의 가장 특징적인 생각이 이것이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이 현상이고 실제로 이 색깔을 갖고 있다고 말할 때 간단하게 이 소스가 많이 있죠. 불 끄면 되죠. 안 떨어지면 이 색깔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념론이 굉장히 강력하고 영원히 지금 우리 국민 끝까지 관념론이 확강한 힘으로 이런 특히 자유과학이 발전할수록 관념론은 대우의 기세를 갖습니다. 과학자라고 했고 치료학에 대한 대부분 이제 이성은 정말 막강한 진리론에서도 관념론과 이성론과 같이 가는 정한 고열을 쓰기가 진리론에서도 아주 강력하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이 강력한 문제 저는 여러분 실제로 보고 여러분들이 단지 관념으로만 있지 않고 현상을 있지 않고 실제로 있다고만 있는 거예요. 소리 마실 때 소리의 관문을 마시지는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MT 어디 양심 쪽에 MT 갔을 때 남성이 고생해요. 이 소리 빼놓고 고생했습니다. 이 관념문에 있다 보면 도무지 이 대화 선전에 시간이 또 사실은 나의 이것도 사실 그 관념문에 써져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그럼요. 네.
무시하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글만으로만 보면 선생님이 데카르트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무지하시고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더더욱이 무지하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물론 자신의 관련 이름부터 자기의 관련론이라고 해요. 선언부적 관련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수시성비가 1781년에 내고, 그걸 이제 수정해서 1787년에 재판을 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관련론자라고 잘못 이해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보여주는 관련론 반박이라는 글을 아주 중요해서 구두부를 썼잖아요. 이렇게 집어주는데 연결보다 쉬운데 이렇게 무지함을 드러내시면 제가 근데 이건 짧은 말만 할게요. 정말 이렇게 주시면 선생님 공격받을 분들이 너무 많이 주신다고. 왜냐하면 이제 관련론 반박이라는 걸 아주 중시해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관련론을 아주 무지하게는 버클리식 관련론은 물리치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식의 관련론 그것도 물리치면서 어떤 건지 가는 저는 명확하게 재판을 낼 때 그런 문제에 관련된 거를 곳곳에서, 그러니까 선언전형, 그 다음에 파라독스는 곳곳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깜짝 놀래. 그 부분 반드시 읽어보셔요.非常 시간을 많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관련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신체로,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한에서의 관념이지, 우리가 인간이 관념이지, 그러니까 영혼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 아까 명확히 있어요. 선생님 놀랐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을 수행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계속할게요. 현실의 가상기침은 그러면 가상기침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 지난 21년 동안 부단히 관련된 서적을 읽고 생각하고 도저히 생각을 들어가서 왔습니다. 저희 학교의 대학원 강의는 가상기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의 현실의 가상기침을 수입하고 완성하는 작업과 대중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상기침의 문제를 탐구하고 나름대로의 가상기침을 수입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브라운대학에서 박사님 논문으로 가상기침의 문제를 선택했다고 말했을 때 신현 교수님은 물론 다른 선배 교수님도 어려운 점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이 그들이 많이 참고하는 것을 지난 20년간 시간으로 또 주관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러나 가상기침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처럼 언어처럼 철학경론이야 또 물론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도 상당수는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과 오랜 많이 소개되는 반면에 그 성과들이 쉽게 손해잡히지 않는 기본적인 여건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가상기침을 수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식에 대한 이걸 5년간 진행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경험과 탐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진 후에야 의식이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가상기침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존재적인 어떤 것으로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가상기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간의 사고로서 내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나는 당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칭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칭합니다. 가상기침의 전형적 표현은 something X refers to something Y as an object이고 우리말로 어떤 것 X는 어떤 Y를 대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영어 오브젝트는 인식론적으로 대상, 존재론적으로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가상기침은 어떤 것 X, 어떤 것 Y를 존재적인 어떤 것으로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가상기침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가상기침이 어떻게 가능한가? 존재하지 않는 기침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 동상을 갖는가? 가상기침의 문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떤 이론이든지 만족스러운 가상기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대의 문제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재산 지침은 현실적 재산 지침이라고 봅니다. 이 이름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지침은 세 가지 먼저 단계에 이어지거든요. 그 각각의 단계의 돈이나 재료와 정기수이고 각 단계는 각각의 단계를 인수 담는 것입니다. 돈이나 아이덴티케이션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아이덴티케이션은 어떤 것을 속성을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의 재산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글쎄, 논리적으로 수사하는 측면과 무속성 수체, 대학 같은 들어가는 단계를 보입니다. 대략 인디제이션, 어떤 대략체, 인디를 통해 하나의 재산으로 수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 대변하여 지칭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성 기소. 어떻게 되는 단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름다운 속성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재산적인 인론적 특징들은 각각 인식론적으로 전시, 프레젠테이션, 조상, 리프레젠테이션, 연재표고, 에디큐트를 가능하고, 번역사학적으로는 이력, 네이밍, 그리고 기술, 디스크션, 그리고 문장 센테스를 가능합니다. 전시적 재산 지침론의 핵심은 전시가 주체와 대상을 연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지침 형식이고 다른 모든 지침은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저는 현실의 속성을 개입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지난 20년간 결정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2, 3년 전에야 속성을 기획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마치 어떤 처녀가 이 남자 저런 데 두고 고민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쉽게 한 사람으로 결정을 공부한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 저는 학생들에게 철학은 진리의 발견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철학에 대해 선택은 결혼 배우자 선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현실적 대상지침론에 의하면 대상지침은 인간에게는 주어진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은 그런 물론 작은 물기차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연현상 속에서 생존을 목표로 진화의 과정을 거친 생존하고 번영해온 생명체이면 어느 정도의 대상지침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지칭하는 능력이 없이는 생존 경쟁과 적과 생존의 처절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과 역사를 거치지 않은 한 대상지침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에서 정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생명을 하는 데고 생명이 물질로 하는데요. 생명의 특성과 정신의 특성이 모두 동자적으로 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물리주의적 반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제 현실적 대상의 증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죠? 요즘 이제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할까요? 시간 벌써 1시간 걸리네. 철학 사람들이고 이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시카고 정리하고 열심히 가득한 전문인들과 함께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짱이었습니다. 인간과 세계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시들에 대해서 수많은 대화와 토론했습니다. 대화와 담소를 감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기만 하면 마치 물을 떠났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다고 피가 위에 흩어졌던 일을 떠들고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영진간 A103, A156의 말을 위해 아래ben치 그리고 중국의 상각강과 대회다니면서 밤을 지새우 수많은 박사와 인태에서 저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에 불렀어요.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같은 그런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을 이룬 6대 대학 캠퍼스는 80년대 민주운동의 여기가 체계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활도록 운동에 뛰어드는 저는 지난 10여 년 만에 돌아온 대학의 캠퍼스에서 마크와 레닌을 찬양하고 북한 김일성을 두고 주체 운동을 들고 논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젊은이들도 공산주의 한머리를 내주는데 우리 학생들은 신문한 대를 돌아보면 거기에 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에 온몸과 마음을 바치도 못하라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때아닌 주저를 진행에 뛰어들어야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게. 3시간의 야근 세미나 후에 평소에 할머니 지도로 숨기고 작가를 놓으며 또다시 3시간 떠들고 나면 제가 6.25 전쟁 후에 살고 있는지 그 전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주장과 공안의 역사를 제가 그 지역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여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의 부당한 압제에 던진 비지배자의 편에서 기득권자의 행보에 분노하고 소수약자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데올로기가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기득권자의 고통을 말하는 건주의 분야에서 어디든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론상 동생에 대한 발언을 펴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며 강의에서 그들을 묻지 못하고 일하는 학생도 있지 못하거든요. 제 얘기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난 MT에서도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저의 날에 밤새 운동을 흔들고 있는 저녁은요 본전이 살렸습니다. 제가 분발했습니다. 제가 어찌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지 않으면 세상 누가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우리 넘치게 바라보는 제 지난 21년에 그렇게 하늘의 축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지만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사실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것에서 이렇습니다. 철학이 뭐예요? 사랑은 뭔가요? 선생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1년생의 1학년, 2년생의 2학년, 3년생의 3학년이야.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저희 사정에 따라서 학생의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다음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끝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이 질문들의 존재 의미는 해결하기보다 질문함에 있다. 그 질문들을 일생 가슴에 굶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라. 이렇게 대답하면 착한 나의 제자들은 되게 고개를 숙이고 때로 그걸 끄덕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만 계속하라고 해놓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학기에 그 교수 수강을 다음으로 수강한 게 아니겠죠. 저는 다음 학기에 그 시간은 없었지만 저의 제자들에게 들어온 질문에 물어보는 질문을 답변을 하답니다. 저는 종교예술과 활동으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지적 탐구의 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탐구의 방식보다 근본적이고 검증하고 포괄적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까닭은 어떠한 독자에도 빠짐없이 이해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엄중한 까닭은 지기 위해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냉혹하게 자기 비판적인 것이고 철학이 포괄적인 까닭은 정치인들이 그어놓은 국정에 갇히지 않고 특정 집단의 언어에 물리지 않고 물리적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한 무한 자유로운 탐구의 정신을 그 성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나 인간과 세계 우주 사이 관계에 대한 지적 탐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인간을 알고 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우주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세계를 두고 한 나의 생각과 행동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이 철학의 발입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텐이 왜 골치 아프게 그걸 가지게 알고 나는 인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작은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짜증은 철학의 경험을 처음으로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잠수로 십대기라는 비아냥에 시달렸고 소크라테스는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자와 맹사가 없는 중국 문화권과 소크라테스와 격차없는 서양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산업주의, 기술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철학을 볼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들은 뭔가 끈기를 찾아 마치 나방이들이 불을 향해 달아가시는 모양입니다. 철학과에 간다면 어떻게 먹고 살려라는 질문이 먼저 쏟아집니다. 요즘 어쩌다 한국의 문학바람이 그런 뜻이 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봄이 될 빛을 장전하게 또 모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철학을 하겠다고 기업에 대한 힘을 붙이고 공정이 야시장에서 담배를 세워나가며 학교를 보는 젊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하면서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광복한 흐름을 거슬러 위험한 방향의 길을 나설 용기가 없는 자는 결국 철학의 문제 건강에 도울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은 바로 철학을 하는 저희 제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좁은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돈이나 끌정으로 쟁취할 수 없는 인간과 우주의 기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어떤 뜻을 띠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그 향기가 어떤지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 빛과 향기를 경험한 인간의 삶은 그렇지 못한 인간의 삶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생존 이상의 존재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인생의 허용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 않은 인생입니다.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와 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유산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들판의 벌레들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다 그 움직임을 멈춘 삶은 결코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 철학과 생들이 사랑이 뭔가라고 묻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의 우리말이 아닙니까? 지혜의 사랑이죠. 사랑을 알아야 지혜를 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드립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꽃이나 나무 같은 단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꽃에 붓고 장미꽃이 또 나무에 장미하고 단나무의 뜻이 사랑에도 여러 유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임시다라고 생각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여기서는 사랑의 본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종류의 존재입니까? 사랑은 마음이나 감정입니까? 그럼 우리는 결코 없는 예상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 성향입니까? 그럼 우리는 결코 그런 행동 성향에 대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뇌의 심리상용적 현상입니까? 그러면 사랑은 달콤한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행동 성향도 두뇌 상태가 아니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세계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로 가족, 직장, 서울, 대한민국, 동아시아, 다시 중국으로 들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행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첩된 몸들이 뭔가 한 자리에 다리 있고 별을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일반적 존재 방식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존재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중첩된 몸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온도의 먼 외곽 한편에 자리하여 그 중심에 가까이 가보다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태우고 보내하고 생명까지도 같은 각오로 그것을 향해 나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온 우리가 운행하는 행위증에 어렵고 보지 못하고 잠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존재의 세계의 중심으로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놓을 수 있고 공설적 능력을 물론 조국사회는 지금 하나님까지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끌어가는 당신의 실질적 결정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가능한 거기에 항구적이고 아침에 것을 주라. 항구적이 아니고 아침적으로 변하는 것이면 그의 사랑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두면 그의 사랑이 초라하고 허무하기 쉬울 것이다. 거기에 오빠나 동생도 좋잖아. 그 오빠와 동생이 어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두고 서로 싸우다 엄마한테 그이나 듣지 않았는지 잘 알아봐라.
내 직장이나 조국을 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과연 나의 인생의 부분이나 전체를 아침만을 가져가는지 잘 생각해라. 그게 돈을 몇 년을 두거나 여신이나 하나님을 줄 수 있지만 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들이 너희 죽음 앞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봐라. 기도도 좋고 선이나 전도 좋고 아름다운 일도 좋다. 진리를 내 존재의 중심에 두면 너의 사랑이 참될 것이고 선이나 정의를 주는 거기에 두면 너의 사랑이 선하고 정의로울 것이고 아름다운 일은 너의 사랑이 아름다울 것이다. 인생 사망인에서부터 세상받고 나를 준비를 하는 제자들이 가끔 조용히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인생에서보다 나도 보고 나쁜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인생 시작하는 가정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라는 질문하고 그 대답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전들 인생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만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제가 대답을 해야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경험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 몰라서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험보다 넓은 의미로 우리 인간이 뭔가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을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있습니다. 경험의 가치는 2차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대상이 높고 아름다운 경험의 가치도 따라서 높아지고 그 대상이 낮고 추하는 경험의 가치도 낮고 추해집니다. 한편으로 같은 대상이 나고 경험하는 가치에 따라서 경험의 가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이나 그림의 작가가 내용의 가치를 알고 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전자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그동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선택이 중요하고 경험의 대상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인도받고 싶은 자연과 우리들과 이룩한 걸로 문화와 문화를 다양한 많은 의미의 삶을 풍요하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생은 무엇인가를 질문은 되게 다음은 두 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질문, 인간 일반의 인생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다른 것은 진짜는 개인의 인생에 대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차갑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고 부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사람이 누구나 할 만한 질문입니다. 저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이 정당한 질문인지 확신이 가지 않고 그 질문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답이 가능한 거라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체는 언제나 할 게임이고 삶은 그 주체의 개성의 집합이기 때문에 삶 인간의 주체가 존재할 수 없고 혹시든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으로 신경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결국 부드러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질문은 다음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스로 만년이 지난 전세 인류의 경험을 총하니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운송에서 어떤 조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책임인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은 각자의 삶의 목적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자유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각자의 실질적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치의 문제는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가치 판단을 자기 삶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소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에 매달리게 되고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각 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앞에서 인간의 존재와 생사를 중심으로 한 중적적 원전의 구조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보면 사실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자아가 음식이란 지역과 인류, 생명, 지역으로 토생되니까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그 사회의 세계로 그 안에 자신의 생각, 존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진 직장적으로 그 삶의 세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서는 세계로, 불교는 불법의 세계로, 인류의 삶의 유학의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세계로 설정하고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토는 음악의 세계를 보는 미술의 세계를 아인슈타인은 문장의 세계를 갖고 자신의 세계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설명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은 세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둘째,
그 인식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구현하고 싶은가, 대체 그 관계의 궁극적과 책임 무엇인가. 세상을 둘러보니 우리가 사는 것은 지평선까지 펼쳐진 여러분들의 수많은 행태와 색채와 향기를 가진 꽃들이 계속 따라 피었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채와 향기의 꽃으로 피었다지고 합니까? 그 색채와 향기가 피어가 불판을 알리게 되시고 밤하늘에 내려가는 것을 기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1년간 서울과 보스턴 사이에 1년에 2차례 왕래했습니다. 그 사이 밤낮이 바뀐 횟수는 대략 84년이고 제 주택은 비행거리는 대개 기름이고 집을 23바퀴 도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혼자서 저녁밥상을 차려 먹으려고 하니까 12년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긴 세월을 이상한 방식으로 생기는 책임질 이 지구상의 조제로 별로 많지 않으십니다. 계절 따라 대륙을 건너 나가는 철새나 번식기 따라 대양을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들도 좌우선을 가로지르는 동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사실을 얻어놓은 까닭은 그 길고 힘겨운 세월을 견디어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세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철학에 대한 저의 정결과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안이 있는 도망치던 육으로 달려가는 저를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받아들이신 저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천공항까지 저를 대원하고 정말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다려서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것부터 제 이상의 변화로 한 악장을 끝내와 가와리는 또 하나 악장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악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지난 22년에 제 인생의 영역과 기로와 그와 함께 비는 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제자들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이 이렇게 사랑을 저 한편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때때로 그보다 훨씬 자주 제 삶의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동북대학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과 목소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과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얼마나 주시면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는 하나님을 들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기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누구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질문 있어요? 내가 말할 게 다 말하고 옳지요? 설문다? 옳지요? 다시 말하는 게 그만해 빨리 한쪽 질문 받으면 저 뒤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글쎄요 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 것도 안 돼요? 선생님께서 학습적 인문이 지금과는 다른 만화에 대해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과 너무 다르고 저희가 알고 있던 선생님의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른데 석사 때는 왜 그 전공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공이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요. 내가 석사 논문 제목까지 아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한 길이네. 내 석사 논문이 제목이 사고의 존재 구조술이에요. 그때 존재할 때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인식이 순수한 이성의 이상하게 그 사람들 표현 말하면 우리 혈관 쪽에는 전유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칼만한 지사야, 칼만한 사실은 칼 막스 이번이 이런 변들을 가지고 가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의식, 인식이 다 역사의 사회를 사는 거다.
그게 순수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 비판 이론이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 사실 대학 들어갈 때 진리를 알려고 들어갔어요. 대학 4학년 졸업하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학년 좀 지나니까 그때 진리보다 더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유의 문제가 생겼어요. 박정희의 독자가 심할 때문에 강의실에도 정보는 들어와 있고 정보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국기시에 카드를 그렇게 할 때마다 참 좋아했어요. 자유 없이 진리했다. 타임, 트라이얼, 바라이트 본인도 참 멋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한 인식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떠난 인식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현상 방법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관심으로 제가 미국 유학 갔어요. 한국의 역사, 동양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인식을 해보겠다. 들어가서 이제 한참 보니까 그게 사실은 열심히 그렇게 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 박사학위 같은 거 보라원에서 시점 교수가 20년, 전대 20년 정도 최고의 대가가 그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수업하다 보니까 가장 지침이 근본적으로 차라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미국 문을 넣어도 있어요. 다른 일로 있어요. 네. 고마워. 철학에 가지. 나의 철학에 가지 아니고. 그래. 실망스럽지만 제가 답변해야지. 서양 철학이요, 이렇게 몇 년이 흘러오는 가장 결정적인 생명을 주는 사실이냐면, 이 서양 철학은 끊임없이 수학, 그리고 자연과 물리학, 생각, 심리학, 때로는 종교도 교육이에요. 철학 아닌 다른 분야, 지금 말하는 것은 과학, 종교, 예술가 끊임없이 인터랙션하면서 그러면서 철학을 해나왔다는 게 있습니다. 철학이 이것들을 이끄는 분도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깊이 받아서 성찰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철학들이 근본적이고 그리고 음력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작업을 철학이 항상 2005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철학가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죠? 역사 철학, 예술 철학, 그죠? 화학 철학. 뭐 안 하는 철학이 없잖아요. 요즘 기술 철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철학의 개방적이니까, 개방성, 포괄성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던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필라소피를 테크나가입니다. 지금 기술 시대. 물리학이 자연과의 물리학이 일어났을 때 결국 물리학을 또 철학을 칩니다. 그리고 현대 인식론이 그렇게 눈부시고 왔거든요. 이제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테크놀로지가 아닌데 이제는 굉장히 사이언스가 얽혀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철학적으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 남아있는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사고보다는 의식입니다. 특히 지금 이 두뇌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올 때 인간의 정신적인 것,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남아있는 단서가 하나는 내가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문제, 이건 뭐, 집중을 할 때가 벌써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있고, 차라리 또 서양, 저도 동양처럼만 동양처럼 이제 더 이제 밑을 보겠죠. 중국이 이제 인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내가 보기에 중국 인도의 차라리 분명히 그쪽에서 저거 한 50년 전에 차라리 힘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어떤 분들은 또 저 얘기하냐고 또 지겹다고 하실 분도 계신데 개인적인 해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기억이 이제 좀 소중했어서 여러분과 그때를 나눴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2012년도 2학기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방학이 되면 아버지 도움을 해줘서라도 해외로 나갔다 와라. 그 경험은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보스턴에 오게 되면 연락하거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뉴욕에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진짜로 라는 물음을 드렸고 선생님은 정말이지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기에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모님께 연락드리기도 전에 선생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로 뉴욕에 왔습니다. 곧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정작 연락이 없은 것입니다. 뭐지? 하고 연구하느라 바쁘신 건가? 막상 말씀하시고 진짜 왔다니까 부담돼서 연락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미국까지 왔는데 일단 놀고 오자 하고 열심히 놀고 먹으면서 하루하루 미국 돼지로 변해가는 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중에 설이 돼서 설에 맞춰 다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미국에서 아는 설은 참 신기하네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왜 문자만 보내냐, 전화는 안 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연락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영아 미국 왔느냐? 받는 순간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드디어 선생님과 연락이 되었다는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m 가까이 눈이 오던 기간이라서 찾아뵙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버스가 운행을 해서 아침에 둘이 함께 새벽 7시 버스를 타고 보스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던 모습과 다르게, 그러니까 캐주얼한 선생님 모습과 다르게 선생님은 멋있는 미국도 승사하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멋있게 끼시고 렉서스 SUV를 드라이빙 하시는데 하여간 선생님을 만나 보스턴에서 제일 맛있다는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하필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피자집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하버드도 가고 MIT도 가고 보스턴 사사건인가도 가고 그리고 보스턴 시청도 가고 보스턴의 유명한 장소들 여행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또 쉽게 해보겠습니까? 보스턴에서 만나는 정교수님은 따뜻하고 사려 깊으신 할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제가 친할아버지께서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짧은 하루를 보내고 출국 위에 다시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생님과 연락이 늦게 되어서 오랜 시간 뵙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제게 보스턴에서 손수 사오신 선물을 그때 주셨고요. 정말 감사했고 교수님의 따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오늘 퇴임을 하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를 그리워하셔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많은 학우들이 바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김성재 학우가 졸업생 대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에 대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회장이 이두영 학부에 부탁이 있었고 저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한번 말해보겠노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하나 꺼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철학과에 입학했을 무렵입니다. 고등학교 때 철학을 처음 접했었고 대학에 가서는 스스로가 즐거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과감히 철학과에 오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에 오게 되었지만 도대체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철학과에 와서 처음 들었던 철학 수업이 정 선생님의 철학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했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 발표문을 쓰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제시하신 문제는 신은 존재하는가, 자유의지는 있는가,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발표 전날에는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까지 발표문을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이 오고 가며 서로의 의견을 각각 비판하는 와중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따뜻하다 혹은 편안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론의 불이부터 살벌하기까지 한 그런 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한 느낌입니다. 당시에 제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제게는 꽤나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가면 참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이 마치 내 집처럼 따뜻하구나, 편안하구나. 그 느낌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철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정말 철학함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수업이 정 선생님의 철학에 대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노라면 그 누구보다 선생님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에 푹 빠졌을 때 그런 초롱초롱한 눈이었습니다. 진지하지만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을 도발하시며 한번 같이 놀아보자는 그 눈빛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빛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결국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학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적합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게서 진정으로 철학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르쳐온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 후에 선생님을 배웠을 때 선생님의 흰머리가 부쩍 많아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즐겁게 수업하셨고 수업하실 때 가장 힘이 넘쳐 보이시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고 학기가 끝나면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그 과정이 선생님께 부담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참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세미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에서 분석 철학을 하는 어려움을 듣고서도 참 외로운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십니다. 더 이상 선생님의 너그러움,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그 웃음을 뵐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
함께 지내시고 또 동료 학자분들과 연구를 하실 것이니 저는 한편으로 이 퇴임이 선생님께 아쉽지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몸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대상지침 문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수업, 선생님과 함께한 식사, 선생님의 애정 어린 덕담, 선생님의 도발, 선생님의 농담 모두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껏 안내를 보셨지만 지금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고 그래서 제자분들과 함께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소통을 하고자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블로그 제목은 밈 그림 강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셔서 선생님께 안부도 여쭙고 그리고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다음 순서가 헌정 공연인데요. 지금 연주자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권 10년차에 하고자 하는데 영어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 감사패 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패 정성호 교수님. 귀하는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자에게 철학, 사랑,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소크라테스의 복음가의 능력으로 전달한 바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4년 6월 20일 사랑하는 제자 활동. 또 선물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사진작가 교수님 롤링페이퍼 그리고 교수님이 그때 동국대에서 있었던 추억을 모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나이 들었고요. 영혼의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간도 된장찌개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좀 내가 책임을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선물도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선물 전달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러고 근데 없었어? 방법도 없었어.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돼. 난 없어? 이론으로 발전했더니 이론 역으로 선물을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바치는 헌정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교 윤성입니다. 이제 회의 행사 이제 하면서 학생분들이 이제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좀 팀을 구조를 했는데 이게 좀 사실 시험 기간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또 여론이 있어가지고 여론이 더 많기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께 어떤 가수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거기 나온 이제 비틀즈라든지 비틀즈 노래하고 이장의 노래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퍼석퍼석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노래는 정 교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던 가장 좋은 가수 중에 이장희의 나 그대를 모두 드리리란 곡이었습니다. 잘했어. 앞에 계시니까 울컥울컥 하네요. 그래서 다음 곡은 비틀즈의 In My Life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고 경청해주세요. There are places
Now the world is friends and lovers. There is no one compares with you, and these memories lose their meaning. When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new, though I know I never lose affection for people and things that went before. I know I won't stop to think about them. In my life, I love you more. Do I know I never lose affection? Before I know I won't stop to think about them. In my life, I love you more. In my life, I love you more.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